주문하신 김치찌개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뚝배기를 내려놓는데 국물이 출렁거렸지요. 새벽 3시 휴게소 식당에 들어온 남자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가죽 점퍼, 삭발머리, 눈가에 긴 흉터, 목과 손등까지 시커먼 문신이 가득했어요. 남자가 팔짱을 풀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갈을 뜨더니 갑자기 동작을 멈췄어요. 눈을 감았지요. 10초, 20초. 저는 숨도 못 쉬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중얼거렸어요. 오랜만이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왜 제 김치찌개에 눈을 감았을까요? 그리고 2달 뒤 이 남자가 트럭 25대를 몰고 저를 구하러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피곤한 마음은 여기 잠시 맡기고 가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2달 전 한겨울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새벽 3시 해 뜨는 집이라는 이름의 24시간 식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영하 10도의 바람이 휘몰아쳤고 주차장에는 대형 트럭 2대만이 엔진을 켠 채 웅크리고 있었지요. 주방 안쪽 희미한 형광등 아래에서 22살 한소라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돗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녀의 손가락 끝은 검붉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동상 직전의 상태였지요. 하지만 난방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사장 부부가 전기세를 아끼겠다며 밤 11시면 히터를 내려버리기 때문이었어요. 소라는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며 싱크대에 기대섰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지요. 창밖의 어둠이 유난히 짙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한소라, 22살, 휴게소 식당 주방 보조 겸 새벽 당직. 그녀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어요. 아버지는 그 길로 증발했고 어머니는 재혼한 뒤 연락을 끊었지요. 소라를 걷어준 건 외할머니였습니다. 작은 연립주택에서 단둘이 살았어요. 할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손녀를 키웠지요. 소라야, 음식에는 마음이 들어가야 해. 할머니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야 먹는 사람 배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거야. 소라는 할머니 곁에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김치찌개 끓이는 법, 계란말이 예쁘게 마는 법, 나물 무치는 법. 언젠가 요리사가 되겠다는 꿈도 그때 생겼지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소라는 수능을 포기하고 병원을 지켰지만 할머니는 닷새 만에 눈을 감았지요. 대학 가서 요리 배워라.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소라는 그 유언을 지키지 못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만 남았고 갈 곳도 없었지요. 19살 처내고아가 된 소라 앞에 남은 건 막막한 현실뿐이었습니다. 보증인이 없는 미성년자를 제대로 고용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돌아오는 건 거절뿐이었지요.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본 공고가 있었어요. 숙식 제공, 경력 무관, 성실한 분 환영. 경기도 외곽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이었습니다. 면접도 없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지요. 소라는 그게 함정인 줄도 모르고 뛰어들었습니다. 3년. 그녀는 이 휴게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식당 사장 박종팔은 58살의 남자였어요. 기름기 번들거리는 얼굴에 언제나 눈을 가늘게 뜨고 상대를 훑어보는 버릇이 있었지요. 아, 이번 달 월급 명세서다.
그가 던진 봉투를 소라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안을 확인하고는 숨이 막혔지요. 35만 원. 계약서에는 18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숙박비, 식비, 관리비, 교육비, 복리후생비, 온갖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사장님, 이건 너무, 불만 있어? 박종팔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깔 데 있으면 가. 대신 나한테 빌린 거 다 갚고 가야지. 보증금에, 성급금에, 교육비에. 얼마게? 1,500은 넘을걸? 소라는 빌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온갖 항목이 적혀 있었고 무지했던 19의 그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던 거예요. 깔 데 있어? 보증인은 있고? 그 물음에 소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사장 아내 김말수는 더 교활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척했지요. 소라야, 밥은 먹었어? 감기 조심해. 하지만 뒤에서는 소라의 작은 실수도 남편에게 과장해서 보고했어요. 여보, 오늘 소라가 고기를 너무 많이 넣었어. 무언가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러면 박종팔은 식재료 낭비 벌금 명목으로 3만 원을 월급에서 더 깎았습니다. 소라는 하루에 한 끼를 먹었어요. 그것도 손님이 남긴 반찬과 식은 밥이었지요. 휴대폰도 압수당한 지 오래였습니다. 폰 요금 내가 내줄게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려는 것이었어요. 시설에서 함께 자랐던 친구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소라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지요. 그래도 소라에게는 작은 낙이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 장거리 운송을 마치고 휴게소에 들르는 화물차 기사들에게 김치찌개를 끓여주는 것이었지요. 소라의 김치찌개에는 비밀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비법이었습니다. 잘 익은 김치를 들기름에 먼저 달달 볶는 것, 그리고 된장 한 숟갈을 넣는 것, 마지막에 불을 끄기 직전 들기름을 한 바퀴 둘러주는 것. 그러면 국물이 깊고 구수해지면서 속이 확 풀리는 맛이 났지요. 아, 이 김치찌개는 진짜 예술이야. 새벽에 들르는 기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누나, 이거 먹으려고 일부러 이 휴게소로 루트 바꿨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소라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피어났어요. 자신이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가 행복해한다는 것. 그것만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에서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소라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지요. 주차장에 낡은 카고 트럭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내린 남자를 보는 순간 소라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검은 가죽 점퍼, 삭발머리, 그리고 왼쪽 눈가에서 광대뼈까지 길게 이어진 흉터. 첫인상은 무서웠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조폭 같았지요. 남자는 묵직한 걸음으로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대답 없이 구석 자리에 앉았지요. 그리고 메뉴판도 보지 않고 한마디 했습니다. 김치찌개, 밥곱빼기. 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주방에 섰습니다. 후라이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김치를 넣어 볶았지요.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신김치 특유의 향이 퍼져나갔어요. 된장 한 숟갈을 풀고 물을 부어 팔팔 끓였습니다. 돼지고기 앞다리살이 익어가는 동안 고춧가루를 살짝 더했지요. 그리고 마지막 불을 끄기 직전에 들기름을 한 바퀴. 할머니가 가르쳐준 그대로였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그 위에 송송 썬 대파를 얹었지요. 손님 나왔습니다. 뚝배기를 내려놓는 소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남자는 소라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숟가락을 들었지요. 첫 숟갈을 떴을 때였어요. 남자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 눈을 감았지요. 5초, 10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소라는 불안했어요. 맛이 없는 건가? 뭔가 잘못된 건가? 하지만 남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숟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한 숟갈, 또 한 숟갈.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묵묵히 먹어나갔어요. 밥알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국물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비웠지요.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산대로 와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스름돈은요? 소라가 물었지만 남자는 대답 없이 돌아섰어요. 문을 열고 나가려다 잠깐 멈췄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지요. 오랜만이네. 그게 무슨 뜻인지 소라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트럭 엔진 소리가 멀어졌어요. 소라는 빈 뚝배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 톨의 밥알도 한 방울의 국물도 남지 않은 그릇. 그걸 보자 가슴 한편이 아릿해졌지요. 할머니가 떠오른 거예요. 소라야,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주는 사람이 진짜로 고마운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었지요. 저 무서워 보이는 남자는 소라의 김치찌개를 남김없이 먹어주었습니다. 그것도 눈을 감고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으로.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소라는 왠지 모를 위안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밤 현실은 다시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야, 한소라. 사장 박종팔이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지요. CCTV 앱 화면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그 남자에게 김치찌개를 내어주는 소라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거 봐. 고기를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원래 양대로. 토 달지 마. 박종팔이 소라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담배와 소주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뭔가 생각을 안 해? 이번 달 급여에서 30,000원 더 깎는다. 소라가 들고 있던 10,000원도 빼앗겼어요. 준 게 아니라 손님이 두고 간 거라고 해도 소용없었지요. 손님이 준 건 가게 돈이야. 내 돈 아니거든. 소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라는 주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히터도 없는 공간이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지요. 갈라진 손가락 끝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스스로에게 속삭였지요. 저 아저씨가 맛있게 먹어줬으니까. 그게 소라가 이곳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떨어졌지요. 하지만 소라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 검은 가죽 점퍼의 남자가 누구인지, 왜 그가 눈을 감고 김치찌개를 먹었는지, 그리고 그가 왜 오랜만이네라고 중얼거렸는지, 무엇보다 그 남자가 앞으로 소라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모든 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시각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낡은 트럭 안. 남자는 핸들을 잡은 채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그 맛이었어. 꼭 그 맛. 사이드미러에 비친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눈물인지 녹은 눈인지 알 수 없었지요. 트럭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라는 매일 새벽 주방에 섰어요. 손가락 끝은 여전히 검붉었고 난방 없는 식당은 냉동실이나 다름없었지요. 하지만 소라에게는 작은 기다림이 생겼습니다. 그 남자가 다시 올까? 검은 가죽 점퍼에 삭발머리에 눈가에 긴 흉터. 무서운 인상이었지만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김치찌개를 비워준 그 사람.
오랜만이네라고 중얼거렸던 그 낮은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남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새벽도 토요일 새벽도 그 낡은 카고 트럭은 주차장에 나타나지 않았지요. 그냥 지나가다 들른 손님이었겠지. 소라는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기대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는 아무것도 기대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2주째 되는 수요일 새벽이었어요. 새벽 3시 반. 주차장에 트럭 헤드라이트가 비쳤습니다. 소라는 반사적으로 창문을 바라보았지요. 낡은 카고 트럭. 그리고 운전석에서 내리는 검은 가죽 점퍼의 남자. 소라의 심장이 작게 뛰었습니다. 얼른 앞치마를 다시 묶고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지요. 왜 그러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번과 똑같이 구석자리에 앉았지요. 메뉴판도 보지 않고 한마디 했어요. 김치찌개, 밥곱빼기. 소라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남자는 눈을 감고 첫 숟갈을 떴어요. 5초, 10초,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더니 묵묵히 먹기 시작했지요. 저번과 똑같았습니다. 밥알 하나,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았어요. 계산할 때 남자가 2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거스름돈은요? 소라가 물었지요. 남자는 잠깐 소라를 바라보았어요.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생각보다 깊었지요. 저번 것까지 그게 전부였어요. 남자는 돌아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직전 어깨 너머로 한마디 던졌지요. 맛있었어. 문이 닫히고 트럭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소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 어딘가에서 따뜻한 것이 번져나오는 기분이었지요.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맛있었어라고 말해준 것이. 그 후로 남자는 매주 2번 찾아왔어요. 수요일 새벽과 일요일 새벽. 장거리 운송 루트가 이 휴게소를 지나기 때문인 것 같았지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메뉴를 시키고 같은 방식으로 먹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없었어요. 6주 동안 남자는 김치찌개, 밥곱빼기와 맛있었어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소라도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7주째 되는 수요일이었어요. 남자가 빈 뚝배기를 앞에 두고 뭔가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지요. 이거 누가 가르쳐줬어? 소라는 깜짝 놀라 대답했어요. 할머니요. 돌아가셨지만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 맛이야. 진심이 들어간 맛. 남자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2만 원을 놓고 나가면서 어깨 너머로 한마디 더 했지요. 잘 먹었어. 맛있었어가 아니라 잘 먹었어였습니다. 소라는 그 차이가 왠지 크게 느껴졌어요. 어느 새벽 눈에 띄게 지친 기사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하품을 연신하고 있었지요. 위험해 보였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어젯밤부터 쉬지 않고 달렸거든요. 졸음이. 그러시면 안 돼요. 소라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잠깐 주무시고 가세요. 30분만이라도요. 제가 국 데워드릴게요. 남자는 멋쩍게 웃었어요. 진짜요? 그래도 될까요? 그럼요. 화물차 기사분들 피곤하신 거 저도 알아요. 여기 따뜻하니까 잠깐 눈 붙이세요. 소라는 남자를 구석자리로 안내하고 따뜻한 숭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자는 정말로 5분도 안 되어 잠이 들었지요. 30분 후 소라가 조심스럽게 깨웠어요. 손님 일어나세요.
쿡 데워놨어요. 남자는 벌떡 일어나 연신 고마워했습니다. 아, 진짜 감사해요. 덕분에 살 것 같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소라예요. 한소라. 저는 김만수라고 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소라 씨. 김만수 기사는 김치찌개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환하게 웃으며 떠났습니다. 소라는 몰랐어요. 이 작은 친절이 나중에 자신의 생명줄이 될 거라는 것을. 10주째 되던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은 유난히 추웠어요. 영하 15도. 소라의 손가락 끝은 감각이 없을 정도였지요. 남자가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러 왔을 때 그의 시선이 소라의 손에 멈췄습니다. 그 손. 소라는 반사적으로 손을 뒤로 숨겼어요. 동상 직전의 검붉은 손가락이 부끄러웠지요.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새벽 다시 왔을 때였어요. 식사를 마친 남자가 뭔가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지요. 털장갑 한 켤레, 그리고 핫팩 한 박스. 손 다치면 요리 못해.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무뚝뚝했어요. 도구는 소중히 해야지. 소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장갑을 집어들었지요. 보송보송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감사합니다. 필요 없으면 버려. 남자는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섰어요. 늘 그렇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지요. 소라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의 손을 걱정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장도, 사장 부인도, 그 누구도. 장갑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이름도 모르는 아저씨. 하지만 소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누군가가 보고 있었어요. 휴게소 편의점 직원 오미자. 48살의 그녀는 원래 수다스럽고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어머, 저거 봐. 오미자는 편의점 창문 너머로 식당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서운 인상의 남자가 젊은 여자 직원에게 뭔가를 건네주는 장면이 보였지요. 쟤 뭐야? 저 아저씨한테 뭘 받는 거지?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휴게소 직원 단체 카톡방에 오미자의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오미자 야들아 해 뜨는 집 소라 있잖아. 걔 새벽마다 오는 그 무서운 아저씨한테 선물 받더라. 키읔키읔 무슨 관계지? 오미자 장갑이랑 핫팩 한 박스 받던데? 오미자 요즘 젊은 애들 무섭다 무서워. 답글이 달리기 시작했지요. 편의점 야간 알바 헐 진짜요? 주유소 김대리 그 삭발에 흉터 있는 아저씨? 무섭게 생긴 사람? 오미자 응응 그 사람. 제 매주 그 아저씨 오면 엄청 신경 쓰던데 키읔키읔. 청소 아줌마 아이고 요즘 세상에. 쯧쯧.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사흘 뒤 그 소문은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 소라라는 애 말이야. 새벽마다 오는 아저씨한테 뭔가 해주고 용돈 받는데. 진짜? 아이고, 그러니까 사장이 제 휴대폰 뺏었겠지. 무섭게 생긴 아저씨라며? 조폭 아니야? 글쎄, 그런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음식을 막 퍼주나 봐. 사실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왜곡된 이야기였지요. 하지만 소문이란 게 그렇습니다. 한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었어요. 소라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매일 새벽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사장 부부 귀에 들어간 건 일주일 후였어요. 여보, 들었어? 김말순이 남편 박종팔에게 귓속말을 했지요. 소라, 그애 말이야. 새벽마다 오는 손님한테 뭐 해주고 선물 받는다더라고. 박종팔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편의점 미자 씨가 그러는데 무서운 아저씨한테 장갑이랑 핫팩 받는 거 봤대. 가게 음식으로 뭔가 거래하는 거 아니야?
박종팔은 CCTV 앱을 열었어요. 지난 몇 주간의 새벽 영상을 확인했지요. 정말로 소라가 한 남자에게 뭔가를 받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2년이 박종팔의 입가에 씁쓸한 웃음이 떠올랐어요. 드디어 소라를 더 쥐어짤 명분이 생긴 거였지요. 그날 밤 소라는 사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작은 사무실 안에서 박종팔과 김말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싸늘했지요. 소라야, 할 말 있어? 김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 이요? 요즘 새벽마다 오는 손님 있지? 그 무서운 아저씨. 소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냥 단골 손님이에요. 김치찌개 드시러 오시는 단골 손님한테 선물을 받아? 박종팔이 끼어들었지요. 내가 뭘 해줬길래 장갑이랑 핫팩을 받아? 응? 가게 음식으로 딴짓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 박종팔이 테이블을 쾅 쳤습니다. CCTV 다 봤어. 그 손님한테 고기도 더 넣어주고 제가 가면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고 뭐 하는 짓이야? 소라는 억울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앞으로 그 손님 오면 너 주방에서 나오지 마. 김말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딴짓하는 거 한 번만 더 보면 월급 전액 삭감이야. 알았어? 소라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실에서 나온 소라는 주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울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준 장갑을 손에 쥔 채였어요. 보송보송한 감촉이 눈물에 젖어 축축해졌지요. 3년 동안 소라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은 손에 꼽았어요. 새벽마다 와서 김치찌개를 먹어주던 그 아저씨. 졸음운전 직전에 쉬게 해줬던 김만수 기사. 그 정도였지요. 그런데 그 작은 인연마저 소문에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소라는 억울했어요. 하지만 하소연할 곳이 없었지요. 그 아저씨에게 사정을 말하면 더 이상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더 두려웠어요. 소라는 장갑을 꼭 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후로 오미자는 소라를 볼 때마다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어요. 소라 씨, 요즘도 그 아저씨 오세요? 편의점 앞을 지나갈 때 오미자가 말을 걸었지요. 네, 가끔요. 아이고, 단골 손님 관리 열심히 하네. 오미자는 킥킥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소라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지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소라는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갔습니다. 오미자는 아기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호기심이 많고 입이 가벼웠을 뿐이지요. 하지만 그 가벼운 입이 소라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그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 저녁 박종팔이 소라를 다시 불렀어요. 소라야, 휴대폰 내놔. 네, 휴대폰이요? 응. 앞으로는 내가 관리할게. 요금도 내가 내줄 테니까. 소라는 당황했어요. 그래도 휴대폰은. 뭐, 불만 있어? 박종팔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딴짓하려고 휴대폰 붙잡고 있는 거야? 누구한테 연락하려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내놔. 뭐가 문제야? 소라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휴대폰을 내밀 수밖에 없었지요. 이제 소라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외부와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시설에서 함께 자랐던 유일한 친구, 언니 같았던 지은 언니에게도 연락할 수 없게 되었지요. 수요일 새벽, 그 아저씨가 왔어요. 하지만 소라는 주방에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김말순이 홀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김말순이 직접 주문을 받았어요. 김치찌개, 밥곱빼기,
그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소라는 주방에서 열심히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평소처럼 정성을 다해서요. 하지만 음식을 내가는 건 김말순이었어요. 소라는 주방 문틈으로 그 아저씨의 뒷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늘 그렇듯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먹는 모습이 보였지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소라는 마음속으로 인사했어요.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해요. 그 아저씨는 소라가 왜 안 나오는지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평소처럼 먹고, 평소처럼 계산하고, 평소처럼 떠났지요. 소라는 그게 조금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주방을 정리하던 소라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싱크대 구석에 작은 종이가 놓여 있었지요. 접혀 있는 쪽지였어요. 소라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괜찮아? 단 2글자였어요. 소라는 그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 아저씨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소라가 왜 안 나오는지, 뭔가 일이 생겼다는 걸, 그리고 이렇게 몰래 쪽지를 남겨준 거였지요. 괜찮아? 그 2글자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라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 박종팔이 소라에게 새로운 업무를 지시했지요. 소라야, 오늘부터 창고 정리도 내가 해. 창고요? 응. 식자재 정리 좀 해놔. 유통기한 확인하고 정리하면 돼.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소에 안 시키던 일이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지요. 창고는 식당 뒤쪽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철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차가운 공기와 함께 쿰쿰한 냄새가 났어요. 선반에는 각종 식자재가 쌓여 있었지요. 라면 박스, 양념통, 냉동고기 상자들. 소라는 묵묵히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선반 맨 아래쪽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냉동고기 상자였어요. 라벨을 확인하려고 들춰보는 순간 소라의 눈이 커졌지요. 유통기한 2025년 10월 15일. 지금은 2026년 1월이었어요. 3달이나 지난 고기였습니다. 소라는 다른 상자들도 확인해 보았어요. 하나같이 유통기한이 몇 달씩 지나 있었지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상자 위에 새 라벨이 덧붙여져 있다는 거였어요. 유통기한 2026년 3월 30일. 누군가가 유통기한을 조작한 거였습니다. 소라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지? 3년 동안 자신이 요리한 재료들. 그게 전부 이런 거였던 걸까요? 소라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였어요. 식품위생법 위반. 손님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었지요. 어떡하지?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라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김말순이었습니다. 소라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리하고 있었어요. 김말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소라가 뭘 봤는지 눈치챈 것 같았지요. 어머, 힘들었겠네. 오늘은 그만해도 돼. 들어가. 네, 알겠습니다. 소라는 황급히 창고를 나왔어요. 등 뒤에서 김말순의 시선이 느껴졌지요.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고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 조작된 라벨, 그리고 3년 동안 그 재료로 요리를 해왔다는 사실. 손님들이 다치면 어떡하지? 소라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신고하면 자신도 공범이 될지 모릅니다. 3년 동안 그 재료로 요리한 건 소라였으니까요.
게다가 박종팔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지요. 빚핑계로 소라를 얽어맨 그가 소라를 범인으로 몰아붙일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소라는 무릎을 끌어안고 떨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소리가 거세게 울었어요. 창문 너머로 검은 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요. 소라는 알았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걸. 그 시각 고속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 차철웅은 핸들을 잡은 채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김치찌개도 맛있었지요. 하지만 그 아이가 안 나왔습니다. 대신 인상 안 좋은 아줌마가 음식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이 주방 문틈으로 언뜻 보였는데 많이 힘들어 보였지요. 뭔가 있어. 차철웅은 직감했어요. 30년 넘게 세상을 굴러온 그가 그 눈빛을 모를 리 없었지요.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눈. 절박하지만 말할 수 없는 눈. 예전에 자기 자신과 똑같은 눈이었습니다. 차철웅은 무전기를 바라보았어요. 아직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때가 오면 그는 가만히 있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소라는 창고에서 본 것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유통기한이 조작된 식재료, 6달이나 지난 냉동고기, 그 재료로 3년 동안 요리를 해왔다는 사실. 그냥 모른 척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소라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매일 새벽 주방에 설 때마다 손이 떨렸지요. 냉동실을 열 때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이 고기가 언제 것인지, 저 야채가 정말 신선한 건지,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사장님, 뉴스 봤어요? 주유소 직원 김대리가 휴게소 식당에 들어오며 말했어요. 뉴스? 무슨 뉴스? 박종팔이 퉁명스럽게 물었지요. 저기 영동 휴게소 있잖아요. 거기 식당이 유통기한 조작으로 적발됐대요. 사장이 구속됐다더라고요. 소라의 손이 멈췄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뭐? 구속? 네. 식약처에서 불시 단속 나왔는데 창고에서 유통기한 지난 재료가 산더미처럼 나왔대요. 손님 몇 명이 식중독 걸렸다나 봐요. 박종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풀었지요. 즉, 그러니까 걸리지. 바보같이. 그 말에 소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야? 소라는 박종팔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양심의 가책 같은 건 눈곱만큼도 없어 보였지요. 그날 밤 소라는 결심했습니다. 신고해야 해.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됐지요. 새벽마다 오는 손님들, 장거리를 달려온 피곤한 몸으로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먹는 사람들, 그들이 유통기한 지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그 아저씨도 그랬지요. 매주 2번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먹어주던 그 사람. 눈을 감고 첫 숟갈을 뜨던 그 모습. 그 사람이 탈이 나면 어떡해. 소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신고하기로 했어요. 문제는 휴대폰이었습니다. 박종팔이 압수해 간 지 일주일이 넘었지요. 외부와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소라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시설에서 나올 때 지은 언니가 준 예비 휴대폰이 있었지요. 저렴한 선불폰이었어요. 충전도 거의 안 남아 있었지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소라는 짐 가방 깊숙이 숨겨둔 그 폰을 꺼냈어요. 전원을 켜니 배터리가 15% 남아 있었지요. 이걸로 해야 해. 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전화번호를 찾았지요. 1399.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식약처 신고센터입니다. 저, 신고하고 싶은 게 있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휴게소 식당인데요.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라벨 바꿔서 쓰고 있어요. 어느 휴게소인가요? 소라는 휴게소 이름과 위치를 말했습니다. 상담원이 정보를 받아 적는 소리가 들렸지요. 신고자 성함과 연락처 알려주시겠어요? 소라는 망설였어요. 익명으로. 안 될까요?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익명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을 때 소라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했다. 드디어 했어.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단속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날 거였지요. 하지만 소라는 몰랐습니다. 박종팔에게 업계 인맥이 있다는 걸. 이틀 후 박종팔은 누군가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 형님. 오랜만에. 네. 단속이요? 박종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우리 가게요? 전화를 끄는 박종팔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이를 악물더니 중얼거렸지요. 누가 신고한 거야? 그날 밤 소라는 사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소라는 느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박종팔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말순도 옆에 서 있었지요. 두 사람의 표정이 싸늘했어요. 소라야. 박종팔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 뭐 한 거 없어? 네. 모르겠어? 진짜 몰라. 박종팔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소라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지요. 식약처에 신고 들어갔대. 소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게 유통기한 조작한다고. 누가 신고했을까? 저는. 아니야. 박종팔이 소라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럼 누가 했을까? 창고 들어가는 건 나하고 마누라하고 그리고 너뿐인데? 소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지요. 내가 신고했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박종팔이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쾅 하는 소리에 소라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년아. 박종팔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지요. 내가 너 걷어준 게 몇 년이야? 갈 데 없는 너 데려다가 재워주고 먹여주고 일 가르쳐줬잖아. 저는 그냥 배신해? 박종팔이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서류 뭉치였어요. 이거 봐. 소라 앞에 서류를 펼쳐 보였지요. 식재료 발주서야.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소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이런 거 쓴 적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여기 내 서명 있잖아. 서명란에 한소라라는 글씨가 있었어요. 하지만 소라의 필체가 아니었지요. 누군가가 위조한 거였습니다. 경찰 오면 뭐라고 할 거야? 다 내가 한 거라고 되어 있는데? 소라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년 동안 내가 요리한 거잖아. 내가 그 재료 썼잖아. 너도 공범이야, 공범. 박종팔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신고해? 좋아. 경찰 오면 널 넘길 거야. 이 여자가 다 했습니다 하고. 소라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덫에 걸린 기분이었지요.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신고하면 자신이 범인이 된다. 가만히 있으면 공범으로 계속 살아야 한다. 어느 쪽도 탈출구가 아니었어요. 어떡할 거야? 응? 박종팔이 소라의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순순히 입 다물고 있어. 그러면 아무 일 없어. 알았어?
소라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만 흘러내렸지요. 울긴 왜 울어? 즉, 박종팔이 손을 털며 돌아섰습니다. 오늘부터 창고 정리는 내가 할 테니까 넌 주방만 봐. 그리고 밖에 한마디라도 했다간 박종팔이 뒤를 돌아보았어요. 내 인생 끝나는 거야. 알겠어? 사장실에서 나온 소라는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지요. 간신히 싱크대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머릿속이 하였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지요. 그때 뒷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어머, 소라씨? 오미자였어요. 편의점 갔다 돌아오는 길인 것 같았지요. 안색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소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오미자가 다가왔어요. 또 사장한테 뭐라고 들었어요? 그 사람 원래 그래요. 신경 쓰지 마요. 오미자의 목소리는 다정했지요. 하지만 소라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소문을 퍼뜨린 장본인이라는 걸. 감사해요. 아줌마 저 괜찮아요. 소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미자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돌아갔지요. 그날 밤 소라는 결심했습니다. 도망가야 해.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됐어요. 박종팔이 소라를 범인으로 만들 게 뻔했지요. 경찰이 오면 소라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될 거예요. 위조된 서류, 3년간의 요리 기록, 모든 게 소라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 지금 당장. 소라는 짐을 쌌어요. 가방에 넣을 건 별로 없었지요. 낡은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그 아저씨가 준 털장갑, 예비 휴대폰도 챙겼습니다. 배터리는 거의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충전할 수 있을 거예요. 창고에서 찍어둔 사진도 있었지요. 유통기한 조작 증거. 이건 꼭 경찰에 전해야 했습니다. 새벽 2시, 소라는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하 12도. 숨을 쉴 때마다 코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소라의 옷차림은 얇았어요. 두꺼운 외투를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주차장을 가로질러 고속도로 갓길로 나갔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지요. 일단 이 휴게소에서 멀어지는 게 먼저였습니다. 소라는 갓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발이 시려웠습니다. 손도 얼어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0분쯤 걸었을까요? 뒤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쳤습니다. 소라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트럭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갓길 바깥쪽으로 몸을 피했어요. 그냥 지나가겠지 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트럭은 소라 옆에서 멈췄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어요. 박종팔이었습니다. 어딜 도망가려고? 소라의 피가 얼어붙었어요. 박종팔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싫어요. 소라가 뒷걸음질 쳤지요. 싫긴 뭐가 싫어. 이 추위에 어딜 가겠다고? 그냥 나갈 거예요. 여기서요. 나가? 어디로? 갈 데 있어? 박종팔이 비웃었어요. 보증인도 없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내가 어딜 가? 굶어 죽으려고? 소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뒤로 물러났지요. 야, 순순히 돌아가. 그러면 아무 일 없어. 싫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저 안 돌아가요. 차라리 여기서 얼어 죽을래요. 박종팔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인연이 끝까지. 그가 소라를 향해 다가왔어요. 소라는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지요. 어두운 갓길을 달렸습니다. 발이 미끄러웠어요. 눈이 쌓인 곳에서 넘어질 뻔했지요.
뒤에서 박종팔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지 못해. 소라는 더 빨리 달렸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 가드레일에 막혔습니다. 그 너머는 경사진 언덕이었지요. 뛰어내릴 수 없었어요. 소라는 가드레일을 등지고 섰습니다. 박종팔이 천천히 다가왔지요. 어디로 도망가? 응? 제발. 그냥 보내주세요.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아무 말 안 할게요. 그냥 나가게만 해주세요. 못 믿어. 박종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신고한 거 알아. 이미 한 번 배신한 년을 어떻게 믿어? 그의 손에 뭔가가 들려 있었어요. 창고에서 쓰는 짧은 노끈이었지요. 순순히 따라와. 아니면 힘들어질 거야. 소라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었어요. 소라를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하나 나타났어요. 소라도 박종팔도 그쪽을 바라보았지요. 트럭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종팔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즉, 재수없게. 트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소라와 박종팔 옆에서 속도를 줄이더니 멈췄지요. 운전석 창문이 내려갔어요. 뭐야,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김만수 기사였어요. 소라가 잠깐 쉬게 해줬던 그 사람이었지요. 아, 소라 씨? 왜 이렇게 추운데 서 계세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세요? 김만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박종팔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 가게 직원이야. 내가 데려갈 거니까 상관하지 마. 데려가신다고요? 김만수가 소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라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소라 씨, 괜찮아요? 김만수가 물었어요. 소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종팔이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지요. 도와주세요. 김만수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잠깐만요. 김만수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뭐 하는 거야? 박종팔이 인상을 찌푸렸지요. 형님한테 전화 좀요. 김만수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3번 울렸어요. 그리고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지요. 만수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형님, 큰일 났어요. 지금 휴게소 근처 갓길인데요. 김만수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짧은 대답이 들렸지요. 거기 있어. 내가 간다. 김만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형님이 오신대요. 잠깐 기다리세요. 형님? 형님이 누군데? 박종팔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회사 사장님이요. 금방 오실 거예요. 박종팔은 뭔가 불안해졌습니다. 됐어. 우리 가게 일인데 상관하지 마. 그가 소라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손대지 마세요. 김만수가 그 사이에 섰습니다. 형님 오실 때까지 아무도 못 데려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 10분. 소라는 떨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요. 박종팔은 초조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김만수는 소라와 박종팔 사이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때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나타났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2, 3, 5. 여러 대의 트럭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트럭이 멈추자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검은 가죽 점퍼, 삭발머리, 눈가에 긴 흉터, 차철웅이었습니다.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저씨, 차철웅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다른 트럭들에서도 기사들이 내렸지요. 5명,
10명, 20명. 순식간에 25명의 남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박종팔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야, 너희들? 차철웅이 박종팔 앞에 섰습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가 울렸지요. 아저씨, 차철웅이 말했어요. 한밤중에 여자애 하나 쫓아다니며 뭐 하는 짓이야? 차철웅이 박종팔 앞에 섰습니다. 검은 가죽 점퍼 아래로 넓은 어깨가 보였어요. 삭발 머리 위로 가로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지요. 눈가의 긴 흉터가 그림자 속에서 더욱 선명했습니다. 한밤중에 여자애 하나 쫓아다니며 뭐 하는 짓이야? 낮고 굵은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어요. 박종팔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당신이 뭔데? 내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 차철웅이 고개를 돌려 소라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가드레일에 기댄 채 떨고 있었지요. 얇은 옷차림에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차철웅이 자신의 가죽 점퍼를 벗었어요. 그리고 소라에게 다가가 어깨에 걸쳐 주었지요. 괜찮아? 소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어요. 야, 이건 우리 가게 내부 문제야. 박종팔이 소리쳤습니다. 전현이 도둑질하고 도망친 거라고. 끼어들지 마. 차철웅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지요. 도둑질? 그래. 가게 돈 훔쳐서 도망가려고 한 거야. 박종팔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차철웅이 소라를 바라보았어요. 그게 사실이야? 소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훔친 거 없어요. 거짓말이야. 인연이. 박종팔이 앞으로 나서려 했어요. 하지만 김만수가 그 앞을 막아섰지요. 잠깐만요. 말로 하세요, 말로. 그때 다른 트럭들에서 내린 기사들이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25명의 남자들. 작업복 차림에 거친 손을 가진 사람들이었지요. 화물차를 몰며 전국을 누비는 운전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압력이 박종팔을 짓눌렀지요. 뭐야, 너희들은 다 뭐야? 박종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요? 김만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새벽마다 이 휴게소 들르는 사람들이에요. 소라 씨가 끓여주는 김치찌개 먹으러요. 아저씨는 모르시겠지만 이 휴게소 새벽 김치찌개가 얼마나 유명한지 우리 기사들 사이에서는 다 알아요. 다른 기사 한 명이 앞으로 나섰어요. 저요, 작년 겨울에 졸음운전 직전이었거든요. 그때 소라 씨가 30분만 쉬라고 해줬어요. 그 덕에 살았어요, 저. 나도요. 또 다른 기사가 손을 들었지요. 폭설때 갇혔을 때 소라 씨가 따뜻한 국물 갖다 줬어요. 돈도 안 받고요. 저도 있어요. 명절에 집에 못 가서 혼자 밥 먹는데 소라 씨가 계란 프라이 하나 더 올려줬어요. 그거 먹으면서 울었다니까요. 기사들이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라가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 그녀 자신도 잊고 있던 것들이었지요. 차철웅이 박종팔을 바라보았어요. 들었어? 저 애가 3년 동안 당신 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가 다 봤어. 차철웅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매일 새벽 얼어붙은 손으로 국 끓이던 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던 거, 손님 남긴 반찬 먹던 거, 다 봤다고. 박종팔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내부 문제야? 그게. 차철웅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저의 손 봤어? 동상 직전이야. 22살짜리 여자의 손이 왜 저 모양이지? 박종팔이 뒷걸음질 쳤어요. 나는 그냥 착취한 거지.
갈 데 없는 애 붙잡아 놓고 월급 떼먹고 부려먹은 거지.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바라보았어요. 경찰차 2대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경찰? 박종팔이 당황했습니다. 차철웅이 말했어요. 내가 불렀어. 오는 길에. 뭐? 상황이 이상해서 한밤중에 여자애 하나 쫓아다니는 아저씨가 정상일 리 없잖아. 경찰차가 멈추고 경찰관 2명이 내렸습니다.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차철웅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분이 저기 여자분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분은 휴게소 직원인데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경찰관이 소라에게 다가갔지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소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신고 드릴 게 있어요. 소라는 가방에서 예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사진이 있어요. 휴대폰 화면을 켜서 경찰관에게 보여주었지요. 창고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유통기한이 조작된 식재료들, 라벨이 바뀐 냉동고기 상자들. 이건 경찰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휴게소 창고예요. 사장님이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라벨 바꿔서 쓰고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최근에 알았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경찰관이 박종팔을 바라보았지요. 아니야. 전현이 조작한 거야. 전현이. 박종팔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신뢰를 잃고 있었어요. 그때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편의점 방향에서 뛰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미자였습니다. 잠깐만요. 오미자가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지요. 무슨 일이에요? 경찰차가 와서. 그녀는 소라를 보았습니다. 얇은 옷차림에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 그리고 주변을 에워싼 트럭 기사들. 소라 씨, 괜찮아요? 소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미자는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 박종팔의 창백한 얼굴, 소라가 보여주는 휴대폰 사진. 저거 창고 사진 아니에요? 오미자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그 창고에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걸. 하지만 모른 척했던 거였지요. 오미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 창고. 모두가 오미자를 바라보았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다 보면 식당 쪽 얘기가 들려요. 사장님이 창고에서 뭔가 하는 거 저도 몇 번 봤어요. 오미자 씨. 박종팔이 소리쳤습니다. 뭔 소리야. 입 다물어. 하지만 오미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라 씨 월급도요. 제가 들은 적 있어요. 숙박비니 교육비니 떼고 나면 손에 쥐는 게 몇십만 원도 안 된다고. 오미자가 소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라 씨, 미안해요. 소라는 놀란 눈으로 오미자를 보았지요. 제가 괜히 소문 퍼뜨렸잖아요. 그 아저씨한테 선물 받는다고. 그게 아니었는데. 오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 때문에 더 힘들어졌지? 사장님한테 더 혼났지? 소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진짜로. 내가 입이 가벼워서 확인도 안 하고 막 떠들었어. 오미자가 고개를 숙였지요. 경찰관님, 저도 증언할 수 있어요. 그 사장이 직원들 월급 떼먹는 거, 소라 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경찰관이 박종팔에게 다가갔습니다. 일단 휴게소로 가시죠. 창고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그건 거부하시면 영장 받아서 올게요. 어차피 신고 접수된 상태라서. 박종팔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그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박종팔을 데리고 휴게소 쪽으로 갔어요.
남은 경찰관이 소라에게 물었지요. 몸은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괜찮아요. 소라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차철웅이 말했어요. 일단 따뜻한 데 가자. 얼어 죽겠다. 그가 소라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습니다. 가죽 점퍼 안에서 그의 체온이 전해졌지요. 소라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추웠는지 깨달았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요. 트럭 기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핫팩을 꺼내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따뜻한 커피를 내밀었지요. 이거 드세요, 소라 씨. 괜찮아요? 많이 추웠지? 이제 다 끝났어요. 걱정 마세요. 낯선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소라는 눈물이 났어요. 멈출 수가 없었지요. 3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도와달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 25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라를 위해 한밤중에 달려온 거였어요. 차철웅이 소라 옆에 섰습니다. 울어도 돼. 그가 말했어요. 참지 마. 힘들었잖아. 소라는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소리 없이 흐느꼈지요. 어깨가 들썩였어요.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차철웅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서 있었어요. 그의 큰 손이 소라의 머리를 가볍게 토닥였지요. 잘 버텼어. 그 한마디가 소라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1시간 후, 휴게소 창고에서 유통기한 조작 식재료가 대량으로 발견되었어요. 박종팔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김말순도 함께였지요. 식품위생법 위반, 임금체불, 협박, 여러 가지 혐의가 붙었어요. 소라는 경찰서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지요. 월급 착취, 휴대폰 압수, 유통기한 조작 강요, 그리고 오늘 밤의 일까지. 진술이 끝났을 때 소라는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경찰서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지요. 밤새 내리던 눈도 그쳐 있었어요. 소라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끝난 거야? 믿기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갇혀있던 곳에서 벗어난 거였지요. 소라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철웅이었어요. 그는 경찰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밥 먹었어? 소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가자. 밥 먹으러. 차철웅의 트럭이 작은 국밥집 앞에 멈췄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문을 연 곳이었어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뼈해장국이 나왔지요. 소라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아저씨, 응?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차철웅이 국물을 한 숟갈 떴어요. 김치찌개. 네, 내가 끓여준 김치찌개 때문이야. 차철웅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고아원 출신이야. 소라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부모 얼굴도 몰라. 어릴 때부터 시설에서 자랐어. 차철웅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았어요. 20살 때 교도소 갔어. 폭주족하다가 사고 쳐서. 출소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 나 같은 전과자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 그가 소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나를 걷어준 사람이 있었어. 트럭 운전사 선배였지. 강 사장이라고. 그 아저씨 부인이 김치찌개를 잘 끓였어. 차철웅이 말을 이었어요. 된장 한 숟갈 넣고 마지막에 들기름 두르는 비법. 그 맛이 내가 끓인 것과 똑같았어. 소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부부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 후로 그 맛을 못 먹었지. 차철웅이 국밥을 한 숟갈 더 떴어요.
근데 내가 끓여준 김치찌개 먹는 순간 그 맛이 떠오르더라고. 오랜만이네 했던 거 기억나?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때 첫 숟갈 뜨고 눈을 감았거든. 강 사장 부부 얼굴이 떠올라서 차철웅이 소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눈을 보면 옛날 내 모습이 보여. 도움 요청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눈. 세상 전부가 적인 것 같은 눈.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그랬거든. 근데 강 사장이 나한테 손 내밀어줬어.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차철웅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 차례인 것 같아서. 그래서 도운 거야. 소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차철웅이야. 이름. 네. 아저씨 말고 이름으로 불러. 차철웅. 소라가 작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지요. 감사합니다, 철웅 아저씨. 그래, 그게 낫네. 차철웅도 웃었습니다. 흉터 때문에 무섭게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웃는 모습은 따뜻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차철웅이 물었습니다. 깔 데 있어? 소라가 고개를 저었지요. 없어요. 아무데도. 그럼 우리 회사 와. 네. 우리 회사에 사원 식당이 있거든. 근데 요리사가 없어서 기사들이 매일 편의점 도시락 먹어. 차철웅이 말했어요. 내가 거기서 밥 해줘. 월급은 제대로 줄게. 숙소도 마련해 줄 테고. 소라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소라가 말했어요. 진짜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차철웅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해. 우리 식구야. 소라가 그 손을 잡았어요. 크고 거친 손이었지요. 하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박종팔 부부는 재판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았어요. 식품위생법 위반, 임금체불, 협박. 여러 혐의가 인정되었지요. 휴게소 해 뜨는 집은 폐업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식당이 들어섰어요. 소라는 그 소식을 철웅 물류사원 식당 주방에서 들었습니다. 사장님, 뉴스 봤어요? 김만수 기사가 식판을 들고 들어오며 말했지요. 그 휴게소 사장, 결국 실형받았대요. 소라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자를 들었지요. 그렇군요.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원망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나간 일이었지요. 철웅 물류사원 식당은 점심시간이면 북적였습니다. 트럭 기사들이 줄을 서서 소라의 음식을 기다렸지요. 메뉴판에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생선구이. 매일 다른 반찬들이 올라왔어요. 소라 씨, 오늘 김치찌개 국물이 예술이에요. 반찬 좀 더 주세요, 이모. 이모 아니거든요. 아직 23이에요. 소라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기사들도 함께 웃었지요. 1년 전과는 다른 웃음이었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소라의 손은 이제 예전과 달랐습니다. 동상 흔적은 남아 있었지만 새살이 돋아 있었지요. 더 이상 검붉게 변색되어 있지 않았어요. 차철웅이 사준 핸드크림을 매일 발랐습니다. 따뜻한 주방에서 제대로 된 장갑을 끼고 일했지요. 월급은 제때 들어왔어요. 숙소도 깨끗했습니다. 밥도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었지요. 당연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소라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3년 동안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은 거였지요.
어느 날 저녁 차철웅이 사무실에서 소라를 불렀습니다. 소라야, 잠깐 와봐. 소라가 앞치마를 두르고 사무실로 갔지요. 무슨 일이에요? 이거. 차철웅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뭐예요? 열어봐. 소라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지요. 이게 1년 동안 내 월급 중에서 일부를 따로 모아뒀어. 비상금으로. 소라가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을 확인하고 눈이 커졌지요. 800만 원. 이렇게나. 내가 열심히 벌었잖아. 당연한 거야. 차철웅이 말을 이었습니다. 소라야, 꿈이 뭐야? 꿈이요? 응. 평생 여기서 사원식당만 할 건 아니잖아. 소라는 잠시 생각했어요. 꿈. 오래전에 잊었던 단어였지요. 저, 가게를 갖고 싶어요. 소라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제 이름으로 된 가게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김치찌개를 파는. 그래. 차철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준비해. 네. 그 돈으로 시작해봐. 모자라면 내가 보태줄게.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거짓말할 이유 있어? 차철웅이 웃었지요. 내가 실력은 있잖아. 우리 기사들 입맛 다 사로잡았고, 이제 세상한테 보여줘. 소라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지요. 울긴. 기쁜 일인데. 기뻐서. 그래요. 차철웅이 소라의 머리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잘 될 거야.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될 거야. 그로부터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골목. 낡은 건물 1층에 새 간판이 걸렸어요. 할머니네 김치찌개. 소라가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지요. 가게 안은 좁았어요. 테이블 6개가 전부였지요. 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액자 2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하나는 할머니의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차철웅, 트럭 기사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지요. 개업 첫날, 아침 일찍부터 소라는 주방에 섰습니다. 김치를 썰고 된장을 풀고 들기름을 준비했지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그대로였어요. 10시가 되자 문이 열렸습니다. 차철웅이었어요. 왔어. 어서 오세요. 소라가 환하게 웃었지요. 그 뒤로 트럭 기사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김만수, 이 기사, 박 기사. 얼굴들이 익숙했어요. 우리 막내가 사장님이 됐네. 김치찌개 2인분이요. 아니 3인분. 가게가 금세 북적였습니다. 소라는 정신없이 요리를 했어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밥이 퍼지는 소리, 손님들의 웃음소리, 모든 게 음악처럼 들렸지요. 사장님, 여기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 역시 소라 시솜씨는 최고야. 우리 매주 올게요. 손님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소라는 행복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 같았지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빠졌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소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미자였어요. 저, 손님으로 와도 돼요? 오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소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지요. 앉으세요. 뭐 드실래요? 오미자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치찌개요. 네, 잠깐만요. 소라가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김치를 볶고 물을 붓고 된장을 풀었지요. 마지막에 들기름을 한 바퀴 둘렀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나왔습니다. 소라가 오미자 앞에 찌개를 놓았지요.
오미자가 한 숟갈 떴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맛있다. 감사합니다. 소라 씨, 오미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일, 아직도 미안해요. 소라는 오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2년 전 소문을 퍼뜨렸던 사람. 그 소문 때문에 더 힘들어졌던 건 사실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됐어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옛날 일이에요. 저도 그때 많이 원망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주머니도 나쁜 마음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소라가 웃었지요. 그냥 입이 좀 가벼웠던 거지. 오미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울지 마세요. 찌개 식어요. 소라가 휴지를 건넸어요.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요.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손님이 빠진 가게에서 소라와 차철웅이 마주 앉았어요. 첫날인데 잘 됐네. 차철웅이 말했습니다. 네, 감사해요, 철웅 아저씨. 뭘, 내가 다 한 거지. 차철웅이 빈 그릇을 바라보았어요. 밥알 하나 남지 않은 그릇이었지요. 할머니가 좋아하시겠다.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소라야. 네. 행복해? 차철웅이 물었어요. 소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단어였지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가게가 있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내일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소라가 대답했어요. 행복해요. 이제 집이 생긴 것 같아요. 차철웅이 웃었습니다. 집? 네. 돌아갈 곳이요. 소라가 가게 안을 둘러보았어요. 작은 공간이었지요. 하지만 소라의 전부였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그리고 소라가 차철웅을 바라보았지요. 아저씨랑 기사 아저씨들이 제 가족이에요. 차철웅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가 살짝 붉어진 건 아마 착각이었을 거예요. 밖으로 나가니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소리 없이 떨어졌지요.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2년 전 그 밤도 눈이 내렸습니다. 영하 12도의 추위 속에서 얇은 옷만 입고 도망치던 밤.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지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소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저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요리하고 있어요. 눈송이가 소라의 뺨에 내려앉았어요. 차갑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대학은 못 갔지만 그래도 요리사가 됐어요. 할머니 말씀대로. 소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사랑해요. 차철웅이 옆에 섰습니다. 들어가자. 추워. 네. 두 사람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지요.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라가 끓인 할머니의 맛이었지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밤이 있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진심을 다해야 한 일은 누군가가 반드시 보고 있습니다. 그 인연은 가장 어두운 밤, 가장 추운 겨울에 당신을 구하러 옵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 밥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면 그게 가족입니다. 오늘도 할머니네 김치찌개에서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릅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요. 소라는 주방에서 국자를 들고 오늘도 진심을 담아 요리합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준 것처럼
차철웅이 보여준 것처럼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믿으면서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그 밤과는 달랐어요. 이번 겨울은 따뜻했습니다.